안녕하세요. 모든 분들의 행복을 바라는 낭독 채널 행복낭독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의 행복에 저의 낭독이 작은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의 행복에 한 걸음 나아가는 일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할 이야기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제3장 상대방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0번째 방법, 11번째 방법, 그리고 12번째 방법까지 함께 가시겠습니다. 그러면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호소법. 나는 유명한 악당인 제시 제임스의 출신인 미주리주 외곽 시골에서 자랐다. 언젠가 미주리주 커니에 있는 그의 농장을 가보았는데 당시 농장에는 제임스의 아들이 살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제임스가 열차를 강탈하거나 은행을 털고 나서 돈을 이웃 농부들에게 나눠주며 빚을 갚도록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제시 제임스는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더치 슐츠나 쌍권총 크로울리, 알 카포네, 그리고 여타 조직 범죄의 우두머리들처럼 자신을 이상주의자로 생각했던 모양이다.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높이 평가하며 훌륭하고 이기심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곤 한다. 미국의 대은행가이자 미술품 수집가로 유명한 J.P. 모건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행위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하나는 듣기 좋은 이유고 다른 하나는 진짜 이유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진짜 이유가 있다. 이 사실은 특별히 강조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사람은 본디 이상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좋게 포장된 동기로 둘러대고 싶어 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싶다면 보다 고상한 동기에 호소하면 된다. 너무 이상적이라 비즈니스에 적용하기 어려울까? 펜실베니아주 글렌올던에 있는 파렐 미첼사의 해밀턴 J. 파렐의 사례를 들어보자. 파렐은 세를 놓는데 세입자 중 한 명이 이사를 하겠다고 우기며 투덜거렸다. 세입자의 계약 기간은 아직 4개월이나 남았는데도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바로 집을 비우겠다고 통보해온 것이다. 파렐은 카네기 강좌에 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사람들은 1년 중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겨울 내내 우리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가을이 될 때까지는 아파트에 세를 놓기가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죠. 임대 수입이 사라질 게 뻔해서 화가 났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 세입자에게 가서 임대 계약을 다시 확인해 보라고 했겠죠. 그래도 이사 가겠다면 남은 계약 기간의 집세를 당장 내야 하고 나 역시 그 돈을 다 받아낼 거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분을 못 참고 한바탕 소란을 피우기보다 다른 수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선생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생님이 이사한다는 게 믿겨지지 않네요. 몇 년간 임대업을 하다 보니 사람 보는 눈이 생겼는데 첫눈에 봐도 선생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내기를 해도 좋을 정도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제안 하나 드리면 좋겠는데요. 결정을 며칠만 미루시고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다음 달 첫날 집세 마감 전에 한 번만 더 찾아주십시오. 그때도 꼭 이사를 하시겠다면 그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하겠습니다. 이사를 보장해드리고 저는 제 판단이 틀린 걸 인정하는 수밖에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선생님이 약속을 지키는 분이고 계약대로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일이 결국 사람이 하는 거라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어쨌거나 각자 내린 선택에는 책임을 져야겠죠. 다음 달이 되자 그 세입자는 집세를 직접 전해주러 왔습니다. 그들 부부는 이 문제를 두고 상의한 끝에 계속 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떳떳하게 살려면 계약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고인이 된 노스클리프 경은 자기가 공개하고 싶지 않았던 사진이 신문에 실린 것을 보고는 신문사 편집장에게 편지를 썼다. 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 그 사진을 더 이상 싣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말했을까? 그렇지 않다. 그는 보다 고상한 동기에 호소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를 향해 품는 존경과 사랑의 감정에 호소했다. 부디 제 사진을 더 이상 싣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제 어머니께서 싫어하신답니다. 존 디 록펠러 2세도 자녀들의 사진이 신문에 실리지 않게 하려고 고상한 동기에 호소했다. 그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이 실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이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이 세상 모든 부모의 욕구에 호소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왜 그런지 여러분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자녀를 두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알려진다면 좋을 리 없지 않겠습니까? 사이러스 H.K. 커티스는 메인주의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세털데이 이브닝 포스트와 레이디 홈 저널을 창간해 갑부가 되었다. 백만장자가 되는 화려한 이력을 쌓기 시작할 초창기 시절 그는 다른 잡지사만큼 원고료를 지불할 형편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고상한 동기에 호소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작은 아씨들이라는 불멸의 역작을 쓴 루이자 메이 올컷이 절정의 명성을 누릴 당시에 그녀에게 원고를 써달라는 청탁에 성공했다. 그는 $100짜리 수표를 주는 대신 그녀가 가장 선호하던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노라고 제안했던 것이다. 이쯤 되면 회의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노스클리프나 록펠러 또는 감상에 젖은 소설가들한테는 통할지 몰라. 하지만 밀린 돈을 내지 않으려는 집요한 사람들한테도 통하는지 보고 싶군. 그럴 수도 있다. 모든 상황에 들어맞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통하는 방법은 없다. 만약 지금의 결과에 만족한다면 바꿀 필요가 없다. 하지만 만족하지 못한다면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은가. 아무튼 전에 카네기 광자를 수강했던 제임스 L. 토머스의 실제 경험담을 들어보기 바란다. 어느 자동차 회사의 고객 6명이 수리비를 내지 않으려고 했다. 이들 중 수리비 전체를 거부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각자 어느 한 항목의 비용이 잘못 산출되었다고 주장했다. 각각의 서비스가 발생할 때마다 고객들은 모두 서명을 했기 때문에 회사 측은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첫 번째 실수였다. 회사 측의 채권 회수 담당 직원은 미수금을 받으려고 아래의 절차를 밟았다. 과연 이들이 성공했을 것 같은가? 1. 직원들은 고객을 한 명씩 방문해 오래전에 기한이 지난 미수금을 받으러 왔다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2. 직원들은 회사의 청구가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고객이 틀렸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했다. 3. 직원들은 은연중에 자동차에 관해서는 회사가 고객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4. 그 결과 시비가 벌어졌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고객의 마음을 돌리고 돈을 받아내는 데 도움이 되었을까? 답은 독자도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 상황이 이쯤 되자 수금 관리자는 법률 소송을 준비하려 했는데 마침 부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장은 미수금 고객을 조사하고 나서 그들 모두 평소에는 제때 수리비를 내던 사람들이란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수금 방법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제임스 L. 토머스를 불러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했다. 여기 토마스의 말을 빌려 그가 취한 조치들을 소개한다. 1. 저 역시 장기 미수금을 받기 위해서 고객들을 각각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미수금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가 했던 일 또는 하려다 실패한 일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방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저는 고객의 이야기를 다 들을 때까지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객들에게 회사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3. 저는 단지 고객님의 차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으며 고객이 자신의 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그 주제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라고 말했습니다. 4. 저는 고객이 말하도록 하고는 모든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것이 고객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5. 고객이 냉정을 찾자 저는 모든 것을 그의 공정한 판단에 맡겼습니다. 저는 고상한 동기에 호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저 역시 이 일이 매우 잘못 처리되어 왔음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님은 저희 직원들 중 한 명 때문에 그간 불편을 겪고 성가시고 짜증이 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의 유감을 표하고 회사를 대표해 사과드립니다. 이곳에서 고객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고객님의 공정함과 인내심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공정하고 인내심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고객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 합니다. 그 부탁은 다른 누구보다도 고객님께서 잘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다른 누구보다도 고객님께서 잘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고객님의 청구서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저희 회사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이 청구서를 직접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저희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고객들이 청구서를 수정했을까요?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꽤나 즐거워했습니다. 청구서 금액은 $150에서 $400까지 다양했지만 고객들이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만 고쳤을까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논란이 된 금액에 대해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5명은 회사의 최고의 이익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들 6명의 고객에게 모두 2년 안에 새로운 차를 팔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고객에 대해 어떤 정보도 없을 때 고객이 진실되고 정직하고 사실 그대로며 그들이 옳다고 확신이 들면 기꺼이 요금을 지불할 사람들이라고 전제하는 것만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다는 탄탄한 기초가 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사람들은 정직하지만 그들에게 부과된 짐을 덜어내기를 원한다고 전제하는 겁니다. 이 규칙에는 예외는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행여 속이려 하는 사람들도 당신이 그들에게 정직하고 올곧으며 공정하다고 여긴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준다면 대부분 호의적으로 반응할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를 설득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해보라. 상대의 고상한 동기에 호소하라. 영화와 TV에서 사용하는 방법. 수년 전 필라델피아 이브닝 불리틴지는 악의적인 소문에 시달리고 있었다. 신문에 광고만 너무 많고 뉴스는 적어서 더 이상 독자들을 끌어들이기 힘들다는 소문이 광고주들에게 퍼지고 있었다. 발빠르게 대응해 그 소문을 잠재울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은 이렇게 했다. 그 신문사는 보통 하루에 발간되는 모든 종류의 읽을거리를 발췌, 분리해 책으로 출간했고 원데이라고 이름 붙였다. 신문사는 하드커버 책에 버금가는 307쪽 분량의 그 책을
$2가 아닌 2센트에 팔았다. 책을 출간함으로써 그 신문사가 방대한 양의 재미있는 읽을거리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더 강조할 수 있었다. 수치나 단순한 설명의 기사를 내는 것보다 더 생생하고 흥미롭고 인상적으로 사실을 전달할 수 있었다. 케네스 구드와 젠 카우프만이 쓴 비즈니스에서의 쇼맨십이라는 책에는 연출을 통해 매출을 늘린 여러 가지 생생한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자사의 냉장고가 얼마나 조용한지를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고객의 귀에 성냥 긋는 소리를 들려주었던 일렉트로룩스사의 이야기, 1.95달러짜리 모자에 명배우 앤소던의 자필 서명을 넣음으로써 유명인을 활용한 사례가 된 시어즈 로벅사의 카탈로그, 움직이는 쇼윈도 진열 상품들이 멈추면 고객들의 관심도가 80%나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아낸 조지 웰바움 이야기, 5년 전 $1,000였던 주식 리스트 2개를 보여줌으로써 유가증권을 판매한 퍼시 화이트닝 이야기, 미키마우스가 백과사전에 오르게 된 사연과 장난감에 미키마우스의 이름을 붙여 망해가던 회사가 되살아난 이야기, 창문을 더글러스 항공기의 실제 조종관처럼 만들어 고객들을 창가에 앉도록 유도한 이스턴 항공 이야기, 자사 제품과 경쟁사 제품이 벌이는 가상의 복싱 경기를 방송해 세일즈맨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던 해리 알렉산더 이야기, 진열된 캔디에 우연히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었더니 매상이 2배나 늘어났던 이야기, 자사의 자동차가 얼마나 튼튼한지 보여주기 위해서 차 위에 코끼리를 올려놓았던 크라이슬러사의 이야기 등이 실려 있다. 뉴욕 대학의 리처드 보든과 엘빈 비스는 1만 5천 건의 세일즈 상담을 분석했다. 그들은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이라는 책을 썼고 같은 주제로 판매의 6가지 원칙이라는 강의를 했다. 이후에 책 내용을 담은 영화도 만들어져 수백 개의 대기업 영업사원들 앞에서 상영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밝혀낸 원칙들을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 원칙들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여주기도 했다. 관객들을 앞에 놓고 논쟁을 벌여 판매하는 좋은 방법과 나쁜 방법을 보여주는 시기였다. 지금은 연출의 시대다. 사실을 단순히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생생하고 흥미롭고 극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즐겁게 하는 기술, 즉 쇼맨십을 발휘해야 한다. 영화도 그렇게 하고 있고 TV도 그렇게 한다. 주목받기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만 한다. 쇼윈도 디스플레이 전문가들은 연출의 힘을 잘 알고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쥐약을 개발한 어느 회사는 판매자들에게 살아있는 쥐 2마리를 쇼윈도에 전시해 보여주었다. 쥐들을 보여준 후 그 쥐의 매출은 평소보다 5배 증가했다. 아메리칸 위클리의 제임스 B. 보인트는 장문의 시장 보고서를 브리핑해야 했다. 그의 회사는 콜드크림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에 대해 방대한 조사를 막 끝낸 상태였다. 해당 시장의 경쟁 상황에 대해 당장이라도 자료를 필요로 하는 고객은 광고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다. 하지만 보인튼의 첫 번째 시도는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할 뻔했다. 보인튼의 말을 들어보자. 처음 방문했을 때 저는 조사 방법을 얘기하느라 의미 없는 대화로 빠져버렸습니다. 고객은 고객대로, 저는 저대로 논쟁을 했죠. 그는 제가 틀렸다고 했고, 저는 제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 했죠. 결국 제 주장이 받아들여지긴 했지만 상담 시간이 다 끝나버렸고 저는 아무런 성과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방문 때는 데이터나 숫자들이 가득한 표에 연연하지 않고 제가 조사한 사실을 극적으로 연출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니 그는 전화 통화로 분주했습니다. 그가 통화하는 동안 저는 가방에서
그가 알고 있는 경쟁 회사의 콜드크림 제품 32개를 모두 책상 위에 꺼내놓았습니다. 저는 시장 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기입한 꼬리표를 각 병마다 붙였습니다. 그 꼬리표에는 간략하고 극적으로 해당 상품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논쟁은 없었습니다. 기존과 다른 신선한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는 콜드크림병을 하나씩 들어 꼬리표에 있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편안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는 추가로 질문하면서 매우 흥미로워했습니다. 원래 제게 허락된 시간은 10분이었지만 10분, 20분, 40분, 1시간이 지나도 우리 대화는 계속되고 있었죠. 사실 예전에 설명했던 내용과 별로 다른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극적인 표현과 쇼맨십을 사용했고 결과는 지난번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를 설득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해보라. 당신의 생각을 극적으로 연출하라.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는 때는 이렇게 하라. 찰스 슈왑이 경영하는 공장 중에 생산량을 채우지 못하는 공장이 있었다. 슈왑은 공장장에게 당신처럼 유능한 관리자가 할당된 생산량을 채우지 못하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었다. 공장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을 부슬리기도 하고 밀어붙여 보기도 하고 혼내보기도 하고 해고시키겠다고 위협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통하지 않더군요.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 대화를 나눌 때 야간 근무자가 오기 바로 전, 그러니까 주간 근무가 끝날 즈음이었다. 찰스 슈왑은 공장장에게 분필을 하나 가져달라고 하면서 가까이에 있는 직원에게 이렇게 물었다. 오늘 몇 번이나 주물을 부었나요? 6번입니다. 슈왑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분필로 바닥에 6이라고 크게 적어놓고 나가버렸다. 나중에 야간 교대조가 와서 6이라고 쓴 것을 보고 무슨 뜻인지 물었다. 오늘 사장님이 오셨는데 주물을 몇 번 부었냐고 물어보시기에 6번이라고 대답했어. 그 말을 듣더니 사장님이 바닥에 쓰신 거야 라고 사람들이 말했다. 다음날 슈왑이 다시 공장을 방문했다. 야간 교대조가 6이라고 쓴 숫자를 지우고 크게 7이라고 바꿔놓았다. 그러자 주간 교대조가 아침에 출근했을 때 바닥에 분필로 크게 7이라고 쓰인 것을 보았다. 야간 교대조는 그들이 주간 교대조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그러자 주간 교대조도 야간 교대조에게 뭔가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주간 교대조는 열심히 일했고 저녁이 되어 업무를 마칠 때쯤에는 뽐내기라도 하듯이 10이라는 숫자를 크게 남겼다. 이렇게 일은 계속 진행되었다. 생산량이 한참 뒤처져 있던 공장은 얼마 안 되어 같은 단지에 있는 다른 공장들보다 더 많은 실적을 올리게 되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찰스 슈왑의 말을 빌리자면 다음과 같다. 일이 되게 하려면 경쟁심을 자극해야 합니다. 돈을 버는데 급급한 치사한 경쟁심이 아니라 남보다 앞서고 싶다는 경쟁심 말입니다. 남보다 더 잘하려는 욕구, 도전,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 등은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도전 정신이 아니었다면 시어도 루즈벨트도 미국의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러프 라이더 연대를 모집해 스페인과의 전쟁에 참여했던 루즈벨트는 쿠바에서 돌아온 직후 뉴욕 주지사가 되었다. 반대파는 루즈벨트가 법률상 뉴욕주의 거주민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위협을 느낀 루즈벨트는 자리에서 물러나고 싶어 했다. 그러자 당시 뉴욕주 상원의원이었던 토머스 콜리어 플래트가 그에게 도전 의욕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시어도 루즈벨트를 찾아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호통쳤다. 스페인전의 영웅이 겁쟁이가 되었단 말입니까? 루즈벨트는
계속 맞서 싸웠고 그 뒷이야기는 역사가 보여주는 대로다. 도전 정신이 그의 인생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조국인 미국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찰스 슈왑은 도전이 가진 엄청난 힘을 알고 있었다. 플랫 상원 의원도 그랬고 알 스미스도 그랬다. 알 스미스는 뉴욕의 주지사 시절 이런 도전에 직면했다. 데블스 아일랜드 서쪽에 위치한 그 당시 가장 악명 높았던 형무소인 싱싱 교도소에는 교도소장이 없었다. 부정부패와 온갖 추한 소문이 교도소 안팎에 넘쳐나고 있었다. 스미스 주지사가 생각하기에는 싱싱 교도소를 관리할 강력한 인물이 필요했다. 누구를 보낼 것인가? 스미스는 뉴햄프턴의 루이스 E. 로스를 불렀다. 자네가 싱싱 교도소를 맡아보는 게 어떻겠나? 스미스는 루이스 앞에서 기분 좋게 말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필요할 자리네. 루이스는 난처했다. 그는 싱싱교도소의 문제를 잘 알고 있었다. 그곳은 변덕스럽고 기괴한 정치 노름에 좌지우지되는 자리였다. 교도소장은 매번 바뀌었다. 심지어 임기가 3주에 불과했던 교도소장도 있었다. 그는 경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위험을 감당할 가치가 있는 자리인지 고민했다. 그렇게 망설이는 루이스를 본 스미스는 몸을 뒤로 젖혀 의자에 기대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젊은이, 겁먹는다고 해서 자네에게 뭐라 하지는 않겠네. 그 자리는 대단히 힘든 자리야. 그 자리에서 버티려면 큰 인물이어야겠지. 그렇게 스미스는 도전적인 말을 던졌다. 루이스는 큰 인물이 필요한 자리에 도전한다는 게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그 직책을 받아들였고 당대 가장 유명한 교도소장이 되었다. 그가 직접 쓴 싱싱교도소에서 보낸 2만 년이라는 책은 수십만 권이나 팔렸다. 그는 방송에도 출연했으며 교도소 생활에 대한 그의 이야기에 영감을 얻은 영화가 10여 편 제작되기도 했다. 그는 수감자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해주면서 교도소 개혁이라는 기적을 일으켰다. 유명한 파이어스톤 타이어 앤드 러버 컴퍼니를 창립한 하비 S. 파이어스톤은 이렇게 말했다. 돈만 준다고 인재를 불러들이고 또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경쟁과 도전을 부추기는 게임 같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누구나 게임을 즐긴다. 자신이 가치 있으며 탁월하고 이길 수 있음을 입증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보경주, 고함 지르기 대회, 파이 먹기 대회 등에 참가한다. 더 잘하고 싶은 욕구,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야말로 중요한 동기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 그 중에서도 용기 있는 사람, 열정이 넘치는 사람을 설득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해보라. 도전 의욕을 불러일으켜라. 네, 여기까지 제3장 상대방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12가지를 하나하나 다시 정리하고 오늘 마치려 합니다. 첫째,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뿐이다. 둘째,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라. 상대가 틀렸다고 절대 말하지 마라. 셋째, 잘못했으면 빨리 그리고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라. 넷째, 우호적으로 시작하라. 다섯째, 상대방으로부터 네 맞아요 라는 대답을 빨리 이끌어내라. 여섯째, 나보다 상대가 더 많이 얘기하게 하라. 일곱째, 상대가 스스로 생각해냈다고 느끼게 하라. 여덟째,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려고 진심으로 노력하라. 아홉째, 상대의 생각과 욕구에 공감하라. 열째, 상대의 고상한 동기에 호소하라. 열하나, 당신의 생각을 극적으로 연출하라.
12. 도전 의욕을 불러 일으키라. 네, 오늘 함께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까지 또 함께하신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교훈도 인간관계에 정말 중요한 교훈이 되어서 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여러분과 제 인생이 되기를 또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